전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상표를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브랜드 보호를 위한 행위로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분들 사이에서는 슬쩍 이런 질문들이 피어오릅니다. 혹시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도 이러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오늘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뉴스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 권력들의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 서클이 한국 특허청에 CIRCLE 그리고 USDC 그리고 EURC로서 자체 블록체인 아크 로고 상표까지도 출원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그리고 왜 굳이 우리나라 한국일까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잠깐 거시적인 배경부터 짚어보셔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 금융 환경에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2025년 중반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까지도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준비금을 갖추고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에만 살아남을 것이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준비금을 갖추고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줬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서클과 리플 같은 기업들은 서서히 자기 진영을 넓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리플이 지난 2024년 말 RL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였었죠. 서클은 미국 달러에 이어가지고 유로 기반 EURC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글로벌 통화 네트워크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양쪽 진영 모두의 관심을 제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서클의 상표 출원 소식이 그 방증인 거죠. 사실상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한민국에서 상표를 낸 게 완전한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난 테더도 몇 년 전에 TETHER이라는 이름을 등록한 데 이어가지고 KUSDT라는 한국 원화 표시를 암시하는 이름까지도 미리 확보해둔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원화 연계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둔 부속이었고 실제 실행까지는 나아가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서클이 내놓은 건요. 약간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한국 원화 코인을 바로 만들겠다라기보다도 자사 브랜드랑 기존 달러 유로 코인에 대한 권리 선점 쪽에 가까운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서클의 달러, 유로 코인을 한국 시장에서 쓸 날이 올 거니까 미리 이름부터 지켜놓겠다라는 의지로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요. 보통적으로 시장 진입의 사전 절차로서 간주가 되고 그러면은 왜 하필 지금일까? 여기에는 한국 내부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 금융권에서는 슬금슬금 원화 토큰,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인 원화 코인을 만들려고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 예시로서 올해 5월달 하나은행이 서클과 비대면으로 포괄적인 협약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함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해보자 이런 관련 내용이었었는데 결국에 한국 측도 국내 은행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으로서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해보려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서클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미리 한국에다가 서클이랑 EURC 깃발을 꽂아줄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당장 내일 뭔가 출시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의 규제가 아직 완전히 정비된 것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규제만 완성되면 시간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흐름을 보시면요. 미국에서 법이 마련되고 한국에서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고 그리고 은행들도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이 서클로서는 이제는 움직일 때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궁금증, 리플의 RLUSD는 어떨까요? 서클이 정확한 타이밍에 한국 시장 진입한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과연 한국 시장을 배척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서클보다 더 규제 이슈로서 시끄러웠던 회사입니다. XRP 때문에 SEC랑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했었죠. 근데 올해 5월 달에 그 문제가 싹 정리가 되고 나니까 리플도 숨겨뒀던 패를 하나씩 꺼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라는 거고 여기서 놀랍게도 RLUSD는 출시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 시가총액 탑5 스테이블코인에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냐? 11월 한 달에만 공급량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달러 코인들 중에 USDC, 페이팔 코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다라고 해요. 이 속도라면 조만간 서클이랑 어깨를 겨룰 판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이렇게 키운 RLUSD를 자기네 주력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방금 서클이 한국을 노크했다라고 했는데 리플은 이미 일본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죠.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랑 손잡고 2026년 1분기 RLUSD를 일본에 풀겠다라고 합니다. SBI 계열사도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일본일까요? 일본은 예전부터 XRP에 우호적이었고 법적인 위치 자체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리플 입장에서는 규제 확실한 일본에서 성과를 보여주면은 이 다른 나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이런 계산이 앞섰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성공 사례를 만들고 나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자신 있게 제안할 수가 있겠죠. 우린 일본에서도 해봤습니다. 규제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서클과 리플, 이 두 가지 기업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놓고 조용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대 중의 하나로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긴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의 일반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일 수 있겠죠. 앞으로 해외로 돈 보낼 때 굳이 느리고 비싼 기존 통로 대신에 인증된 스테이블코인으로서 빠르게 송금하거나 또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리플이 인수한 글로벌 결제 플랫폼 레일의 기술을 보면요, 기업들이 일일이 암호화폐 지갑을 알 필요가 없이 가상 계좌 형태로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게 해줍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그냥 원화로 송금했는데 뒷단에서는 달러 코인이 왔다 갔다 하고 상대국에서는 현지 통화로 즉시 바뀌고,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떨까요? 잘만 하면 기회입니다. 이 사실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신들이 아니라 제3자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돌아다니는 건데요. 그렇다면 통화 주권도 위협화될 거고 은행 역할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이 직접 참여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된다? 얘기가 달라지겠죠. 서클이나 리플과 협업자로 관계를 맺고 기술만 빌려와서 실제 사용은 은행 주도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것들이 그런 길을 모색 중에 있죠. 만약에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 한국은행들은 국내용 CBDC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민간 기술을 활용해서 이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이하는 셈이 될 겁니다. 이 반면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복잡해져요. CBDC가 중앙은행이 직접 찍는 디지털 화폐인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활성화된다. 그럼 CBDC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원화 대신에 디지털 달러 유통만 늘어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필요하면 제동을 걸려고 할 겁니다. 일례로서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이거 은행 아닌 곳이 돈을 찍어내는 거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서클이나 RLUSD 같은 얘기가 전통 금융권 소식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구조 변화를 일으킬 재료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거래 판도예요. 이 지금까지 전 세계 코인 시세를 좌지우지한 달러는 대부분 테더였습니다. 그런데 테더는 투명성 논란이 계속 있었고 미국 쪽에서는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쓰기에는 거리낌이 있었죠.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게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3인방이 등장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서클, 그리고 RLUSD, 그리고 페이팔 달러 코인 PYUSD입니다. 이 중에 USDC 서클은 이미 익숙하고요. PYUSD는 페이팔 사용자 기반을 등에 업고 있고 RLUSD는 XRP 생태계라는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들이 어떤 달러 토큰을 채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유동성의 흐름도 바뀌게 될 텐데 현재 미국 라이선스를 가진 거래소들은 테더보다도 RLUSD나 서클 같은 이 두 가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계 거래소 제미니 같은 경우는 아예 RLUSD 마켓을 열면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걸었어요. 우리 건전한 달러 코인 쓰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암호화폐 시세가 달러라고 다 같은 달러가 아닌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는 테더풀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어느 쪽은 XRP, RLUSD 기반 자금이 몰리고 투자자들은 점점 어디가 신뢰할 만한 달러인지 고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XRP는 원래 리플사가 국제송금 문제를 풀겠다라면서 만든 통화인데 이 그동안 가격 등락풍은 심했지만 사용 사례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RLUSD 등장은 XRP한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 앞서 RLUSD 거래에 리플 XRP가 수수료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리플은 리플 레저상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몇몇 개발사들이 리플 레저로 원화 연동 코인을 실험 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 통화는 아니고요. 이 테스트 수준이긴 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였죠.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게 된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 XRP를 기반으로 각 국가의 디지털 법정화폐 토큰 그리고 달러 토큰이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모델일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벌써 지역은행 컨소시엄이 리플 레저로서 해외 송금을 테스트하면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어요. 한국도 충분히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기술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미래지향적이고 또 긍정적인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냉정히 따져볼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하셔야 될 거는
과도한 기대감이랑 성급함이에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역시 XRP다, 역시 리플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몇 번의 사이클을 겪어봤던 것처럼 호재가 많을 때일수록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격 승인됐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은 관련 코인들이 단기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제도가 갖춰지고 실제 사용이 늘어나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데 이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단기 과열이 생기면은 또다시 급락이 찾아오는 게 시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전환기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큰 흐름을 믿고 간다면은 분할 매수로 모으는 전략이 유효할 수가 있겠죠. 이 특히 리플 XRP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해둔 구간마다 나눠가지고 매수해서 평균 가격을 관리하는 이런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먼 미래만 보고 버티기보다는 구간별 익절도 고려해보세요. 중요한 재료가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은 나중에 가격이 출렁여도 재진입하거나 또 대응할 여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리플이나 XRP의 불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최악과 최고의 경우를 둘 다 대비하는 이런 프로 투자자의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크립토 뉴스 보면은 별의별 호재성 주장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다 중요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서클 상표 출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을 2배로 만들 이벤트는 아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주변의 과도한 소음은 줄이고 핵심만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판을 읽자입니다. 이 서클의 한국 진출 움직임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확대, 그리고 모두 결국에 하나의 흐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바로 전통 금융과 암호자산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너무 작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나서 큰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투자 판단도 한층 전략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지금 세상 자체가 디지털 달러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고요. XRP는 그 한가운데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클의 행보를 쫓다 보시면은 이 결국에 RLUSD, XRP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리고 몇 년 동안 펼쳐질 금융지형 변화에 우리 모두 함께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런 통찰을 남겼어요. 우리는 늘 2년 안에 올 변화는 과대평가하고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한다라고요. 이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서클과 리플이 한국에서 보여주는 조용한 움직임들은 지금 당장의 시세판을 빨갛게 물들일 자극적인 호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존 금융의 지도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거. 이 지금 당장의 가격 등락이라는 파도에 시야가 가려가지고 거대한 변화의 해를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음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해안이 훗날 새롭게 깔릴 금융의 판 위에서 가장 큰 결실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시장에서 생기는 불만과 스트레스를 전부 끌어안지 마세요. 그때는 때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태도가 멘탈과 수익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지금 시장 보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가? 왜 나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붙잡고 계속 곱씹다 보면은 내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 감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이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버리시면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감정이 폭발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이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못 버티겠다, 더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닥에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분석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금은 이럴 수도 있지 이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유가 있어야지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요. 내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에 저점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반등이 있고 상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낼 줄 알고 멘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 결국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 온체인 흐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실시간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숫자들, 실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일반 개인들한테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러시아도 규제를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결정의 숨은 속사정과 거대한 흐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러시아의 행보는 단순한 규제 완화 그 이상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맥락을 아시면은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현재 시장에 놓인 자리들도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먼저 뉴스의 골자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비적격 투자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투자 자격이 안 되던 일반인들도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낸 성명에 따르면은 자격이 없는 개인도 일정한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 자산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1년에 살 수 있는 한도를 3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러시아에서는 이 부자나 기관만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너무 많이는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단 거죠. 또 반면에 기존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굉장히 큰 돈을 굴리는 부자라거나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익명 코인이라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모네로 같은 거는 제외하면서 웬만한 코인은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보통 사람들은 시험 보고 연 30만 루블 한도 투자 그리고 큰 손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코인 빼고 전부 다 오케이다 뭐 이런 투툴의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재미있는 거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미 산 암호화폐를 러시아 국내 거래소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몰래 가지고 있지 말고 전부 다 신고하고 투명하게 들여와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 법 자체가 2026년 7월 전에 완성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냥 러시아도 이제 개인들 코인 투자 풀어주는구나 싶겠지만 이 정말 큰 핵심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국내에서 완전히 금지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암호화폐가 다단계 사기고 금융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시각이었었죠. 근데 실제 2020년 러시아는 법으로서 암호화폐는 결코 합법 통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국내에서 루블화로만 결제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처럼 완전히 막아야 된다는 말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이 서방의 제재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렸죠. 러시아 경제는 달러랑 유로 거래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 국제송금망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쫓겨났고요. 해외 자산 동결됐고요. 외환 거래가 막혔습니다. 이 돈줄을 옥죄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겪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제재들을 뚫고 돈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이 중앙은행은 달갑지 않았겠지만요.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물건 사오고 팔려면은 달러 대신에 비트나 테더 같은 이런 것들을 써서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작년에 러시아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24년 초 법까지 바꿔서 국제무역 결제에 한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 기업이 해외에서 장비를 사올 때 이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들을 시범적으로나마 허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도 합법화했습니다. 이 채굴한 코인을 해외에 팔아가지고 외화 벌어들이는 것도 막지 않았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깥에서 제재로 막혀있는 돈줄을 암호화폐로 어느 정도 풀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 여전히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불법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루블화만 써야 되고요. 가게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으면 처벌받아요. 한편으로 국가 전략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루블 화폐 주권을 지키겠다고 국내 사용은 금지한 겁니다. 이 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많았었어요. 러시아 재무부 측에서는 규제에서 쓰자라는 쪽이었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아예 금지하자는 쪽으로 한동안 싸웠었죠. 이 결국에 현실파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재무부 손을 들어준 결정이 이번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 무대에서는 코인을 써서라도 돈을 돌리고 또 국내에서는 통화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이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포지션인데요. 하지만 일반 러시아 국민들도 조금은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마구 풀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30만 루블, 지금 환율로 따지면 3천에서 4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냥 소액 투자 수준만 허용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찔끔 풀었냐? 이 돈이 너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한 없이 비트코인 사고 해외로 자산 빼돌리기 시작하면은 루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 도피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하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해라, 이런 시험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이런 디테일을 보시면 러시아 정부의 속내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 시장 파이 키워가지고 외국 돈도 좀 끌어들이고 우리 국민들도 풀어주긴 할게. 그런데 우리 통화 질서 흔드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런 메시지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강조한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크고 믿을 게 못 된다. 깡통 찰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충분히 교육받고 시험 쳐가지고 이해한 사람만 조금씩 해라. 이런 겁니다. 되게 투박해 보이지만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일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 정부랑 금융당국은 이득입니다. 왜냐? 이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걸 합법화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든 거래세든 만들어가지고 거둘 수가 있는 거고, 이 최소한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러시아로 코인 가져올 때 신고하게 했으니까 그동안 몰래 빼돌린 재산들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추적 그리고 과세라는 두 가지 신뢰를 정부가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허용해줘야지 해외 우호국 자본가치도 끌어들일 명분이 생긴다는 거. 이 요즘에 중동이나 아시아에 크립토 부자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제 러시아 거래소도 공식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생길 테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겠죠. 러시아 규제권 안에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고 장을 마련해주면은 이 서방 눈치 안 보는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 물론 제재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돈은 어렵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어떤 펀드가 러시아 코인 시장에 투자한다라거나 중국 쪽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요컨대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세수랑 자본 유입 측면에서 이득을 볼 계산이 이미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득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숨죽여가지고 몰래 할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투자할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금융 자유가 확대된 면이 있죠. 특히나 젊은 층이라거나 IT 인구는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트렌드에 합류할 기회를 준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도가 있고 시험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는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범죄자 소리는 안 듣고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러시아 국내 은행들은 긴장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서 암호화폐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의 수신 기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러시아 은행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부 결정이니까 따르면서 오히려 자기들도 거래소 차려가지고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가 자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법을 이용해서 신사업 확장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행보들은 다른 나라들한테 시사점이 큽니다. 이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이라거나 북한 같은 나라들은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제재랑 상관없어도 인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은 러시아 사례를 지켜보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를 부분 허용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외제가 들어오네, 세금도 거치네, 이런 결론들이 나오면 따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에서 암호화폐의 입지가 점점 더 공식화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EU 같은 핵심 경제권이 제도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러시아처럼 서방 바깥 큰 나라들도 합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탈달러 흐름과도 연결이 되겠죠.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의존 줄이자라고 별도 통화 얘기도 하고 또 금태환 결제도 논의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활용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암호화폐는 어느 나라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중립자산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러시아의 결정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적더라도요. 모래 알갱이가 모여서 모래성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의 작은 탈달러 시도가 모이면은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XRP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표면적인 뉴스 봤을 때 XRP 얘기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연결고리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국제결제에 관심을 가진다. XRP의 국제송금 네트워크랑 맞닿는 지점은 없을까? 이런 점이겠죠. 기본적으로 XRP는요, 리플사가 은행 간의 송금을 효율화하려고 만든 디지털 자산이고 현재도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은행들, 핀테크랑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기존 금융망에서 소외되는 입장에서는 XRP 같은 브릿지 통화가 솔깃할 수가 있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러시아 기업 A가 튀르키예 기업 B에게 물건을 수출한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기존에는 달러로 결제했겠지만 제재로서 달러 결제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되지만요.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격이 뚝 떨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이 차라리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고 싶겠죠. 근데 테더나 서클 같은 거는 발행사가 미국 쪽이라서 제재 위험도 있고요. 게다가 러시아 은행 계좌로 바로 넣기도 애매합니다. 이럴 때 리플 레저 위에 발행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겠죠. 마침 리플이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리플 레저에서 움직이는 달러 토큰입니다. 러시아 기업이 RLUSD로 대금받아서 리플 레저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XRP랑 교환해서 다른 통화로 변환을 한다라거나 이 상대국 기업이 바로 XRP로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이런 식의 모델을 상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리플 레저가 초당 수천 건을 처리가 가능하고 또 수수료도 거의 없다 보니까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상 암호화폐판의 스위프트망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리플사는 미국 기업이라서 제재 대상 국가랑 노골적으로 거래 연결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XRP 네트워크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임의로 막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든 누구든 공개망에서 XRP를 이용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ISO 20022라는 이 새로운 송금 메시지 표준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XRP는 이 표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통 금융 인프라랑 언어가 통합이 됩니다. 러시아도 궁극적으로 자국 결제망을 ISO 2002 체계로 바꾸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통적인 언어가 깔리면은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중간에 껴들 환경이 성숙해집니다. 그냥 러시아 은행이 자기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XRP 원장을 연결해가지고 해외 송금을 처리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미래 같았었지만요. 이제 러시아가 개인들에게까지도 풀어주는 마당에 국가 간의 거래에서 암호화폐 쓰는 거는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XRP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XRP 가격의 즉각적인 펌핑 요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국제 금융질서 재편 흐름 속에서 XRP가 설 무대가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 결국에 XRP는 국제 송금의 실용성으로 승부하는 자산인 거고 러시아발 움직임은 그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현실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탄인 셈입니다.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포함해서 폭락장을 겪었고 이제 2해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죽었다던 암호화폐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같은 여러가지 빅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류 자본이 들어올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 여기에 오늘 이야기한 러시아처럼 국가 단위 수용 움직임까지도 가세하다 보니까요. 이게 기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갈 사람 가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고 모두가 한결같이 낙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난번 사이클에서 큰 손실을 봤던 분들은 아직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는 시각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는 한마디로 신중한 낙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좋지만 다들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지 예전처럼 빚내서 몰빵하고 이런 분위기는 덜 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한 박자 쉬고 또 눌림목에서 천천히 들어가자는 식의 성숙한 대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아서워드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비관론자는 바람을 불평하고 낙관론자는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리지만 현실주의자는 닻을 조종한다라고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제재라는 거센 역풍 앞에서 생존을 위해서 닻을 조종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항로 위에서 XRP라는 이 실용적인 기회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한 희망에 들뜨거나 두려움에 숨을 때가 아니라는 것, 이 변화하는 국제금융의 바람을 냉철하게 읽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라는 배의 닻을 유연하게 조정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현명한 현실주의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매도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수익도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매도입니다.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한 사이클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수익이 숫자가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남게 된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건 항상 욕심입니다. 이상하게도 적당한 수익,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 수익 구간에서는 조금만 더 가겠지 하면서 망설이다가 가격이 다시 내려와서 내 매수 단가 근처로 오고 나서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수익일 때는 욕심이 말을 걸고 불안해질 때는 공포가 말을 거는 구조겠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좋은 매도의 시점은 최고점을 찾는 게 아니라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분할로서 수익 실현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팔고 나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메인 비중이 있고 지켜볼 수 있는 투자 심리를 키우셔야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매도하고 100원도 오를 수 있겠지만요. 그것까지 전부 다 챙겨내려다가 챙길 수 있는 것조차도 놓치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매도는 그때그때 감정으로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좋으니까요. 미리 정해둔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상승장이 와도 계좌가 늘어나도 항상 불안감만 남게 되겠죠. 이 결국에 매도라는 것은 시장과의 싸움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내 욕심을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조금씩 이겨보는 연습을 할 때 투자는 비로소 운이 아니라 실력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 특히 XRP나 비트코인처럼 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준비 자산이 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랑 기관이 규칙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고 책임 소지까지 한 방에 정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 이야기의 뜻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펑자오가 올해 8월 홍콩 비트코인 아시아 무대에서 했던 말이 이번 12월 달에 다시 확산되는 흐름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비트코인을 어떤 구조로 다루기 시작을 했는지 그 보이지 않는 레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제도권 편입이 빨라지고요. 기관 통로가 늘어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가격도 안정되고 또 우상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올해 10월달 고점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오늘 기준 비트코인 가격도 9만 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누가 들어오느냐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창펑자오는 그 무대에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기관과 국가 그리고 주 단위의 주체들까지도 포트폴리오에 넣는 흐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인데 포트폴리오가 신념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순간 그 자산은 투자위원회, 리스크 한도, 회계, 보고 의무, 규제 기관의 시선까지도 전부 다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으로 간다는 말은요. 이 사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관리되는 자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선언에 가깝다라는 거. 관리되는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창펑자오는 ETF랑 DAT를 같이 꺼낸 이유가 나옵니다. ETF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통로죠. 제도권이 허용한 상품이고요. 기관이 내부 규정에 맞춰서 담기 쉬운 형태입니다. 근데 DAT, 즉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건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크립토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자본의 대부분이 기관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펑자오가 말하는 것처럼 DAT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크립토에 접근하는 이런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유연하다는 말의 실체를 짚어야 돼요. ETF가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는 상품이죠. 반면에 DAT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때로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효과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코인 시장 내부의 매수세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주식시장 내부의 자본 조달과 수급 구조로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 말 그대로 비트코인 수요의 엔진이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 수요 엔진이 늘어나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흔들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창펑자오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큰 배가 더 안정적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이 큰 방향에서 맞는 말이겠죠. 시장이 깊어질수록 한 번의 충격이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힘들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반대로 단기 흔들림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DAT는 주식시장 레버리지랑 군중 심리를 같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깊지만요. 또 동시에 단기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이 중간 과정은 더 시끄러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기관화의 현실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펑자오가 그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게 던진 말은 이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CFTC가 미국인이 국제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이 해외 거래소를 잘 풀어주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창펑자오 본인도 새 규정이라기보다는 예전 규칙이 다시 전면에 나온 것일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규제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규제를 정리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올 길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CFTC는 올해 8월 28일 FBOT 등록 프레임워크를 재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거래소라도 이 정해진 등록과 조건을 갖추면 미국 내부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밖으로 나간 거래를 규제의 레일 안으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국익 계산입니다. 이 거래가 밖에 있으면 감독도 못하고 사고가 나면은 피해만 미국으로 들어오겠죠. 거래가 안에 있으면은 규제도 가능하고 산업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멋있죠. 하지만 시장을 바꾸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니라 인프라라는 거. 이 미국은 올해 3월 6일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취급하는 전략 준비자산을 공식 문서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국가자산 관리 체계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올해 12월 4일 CFTC는 규제 시장 안에서 상장 현물 크립토 상품이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무인데요. 거래 인프라가 바뀐다는 거고 미국 SEC랑 CFTC 스태프는 9월 달에 등록 거래소가 특정 현물 크립토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공동 스태프 스테이트먼트를 냈고요. 거래 장소 선택권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크립토를 밖에서 단속하는 대상이 아니라 안에서 관리하는 시장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언제 사야 되나에만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모아가는 사람이 결국에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현물 매매 기준만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국제정세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지금 크립토를 단순 혁신산업으로 보지 않아요. 달러 체계랑 자본시장 경쟁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거. 홍콩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중국 본토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홍콩은 한 나라 두 제도라는 구조 안에서 디지털 자산 허브를 키우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는 홍콩의 대형 라이선스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시키 측에서 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홍콩이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금융 허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해시키가 DAT 전략을 내세운 5억 달러 규모 디지털 트레저리 펀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장사가 크립토를 축적해서 가격 상승과 규제 환경 변화의 수혜를 노린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고요. 로이터는 이런 흐름이 스트래티지의 성공 이후에 확산됐다고 설명해요. 즉 미국의 제도 레일과 홍콩의 자본시장 실험이 한 방향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비트코인은 진짜 준비자산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비트코인은 준비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준비자산처럼 다뤄질 수 있는 관리 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중이라는 거. 이 준비자산의 본질은 안전이 아니라 관리이죠. 누가 보관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어떤 규칙으로 사고가 처리되는지, 어떤 보고를 하는지 이게 정리되는 게 준비자산의 세계입니다. 이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시장이 만드는 거는 그 조건이라는 거. 그리고 실전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오른다는 자산이 아니에요. 거시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요. 이 주식시장 레버리지가 접히면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기준 미국 연준은 이 금리를 내렸고 일본은 올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환율과 포지션 조정이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가격 예측보다도 구조 점검이 먼저입니다. 이 구조 점검의 포인트는 딱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규제 레일이 확장되는가,
CFTC의 규제 시장 현물 거래가 실제로 시장에 자리 잡는지, SEC랑 CFTC 협업이 말이 아니라 룰로서 이어지는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AT가 건강하게 확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DAT는 강력한 통로지만요. 기업 거버넌스랑 커스터디, 이 회계 사이클 리스크가 같이 온다라는 거. 확산이 진짜 모델로 가는지, 테마 장사로 흐르는지 이게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시 충격이 레버리지를 접는 국면인가입니다. 이때는 어떤 좋은 뉴스다라고 할지라도 이 단기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겠죠. 반대로 거시가 안정되면은 레일이 깔린 자산이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경향이 생기겠습니다. 이 창펑자오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발언은 미래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 변화를 요약한 문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은 ETF가 아니라 규제 레일입니다. 미국이 레일을 깔고 홍콩이 자본시장 실험을 하고 기업들이 DAT라는 형태로서 주식시장에 돈을 끌고 들어오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더 두꺼워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과정은 조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제 비트코인은 더 큰 시장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인 거고, 이 준비자산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레일이 완성되는 속도겠습니다. 어린 왕자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등락은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거는 그 표면 아래에서 묵묵히 깔리고 있는 거대한 규제의 레일과 자본의 통로라는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었습니다. 준비자산이라는 단어에 현혹돼가지고 당장의 가격표만 쳐다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 진정한 투자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어가는 새로운 구조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완성되는 날,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심은 가장 확실한 가치로서 증명이 될 겁니다. 오늘도 본질을 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시장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수록 기회는 자라고 있고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은 원칙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비중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을 때보다 차트도 흔들리고요. 말도 많고 분위기가 떠들썩할 때가 오히려 시장 입장에선 훨씬 더 건강한 구간일 수 있다는 거. 정말로 냉정하고 잔혹한 이야기지만요. 이 시장이라는 게 늘 고점 찍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하락이 길어지고 힘들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반등은 생각보다 크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분들께서 바로 이 하락 구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지고요.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결국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포기의 끝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견디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나만의 원칙을 만드시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현금 비중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현금은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힘인 거고 멘탈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예요. 하락했을 때 느껴야 될 감정이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 왔구나라는 거.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시장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이 되어줄 겁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요. 상승장과 하락장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준다는 거.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거는 속도가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달으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될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여전히 엔화를 잔뜩 빌려가지고 해외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암호화폐 약세장 상황과 더불어서 현재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구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최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일본은행 BOJ가 기준금리를 0.75%까지 올려버렸죠. 1995년 이후에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5%포인트까지도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3%포인트 남짓으로 아주 확실하게 좁혀져 버렸습니다. 자, 보통 상식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금리가 오르고 미국과 차이가 줄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야지 정상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엔화를 굳이 팔 필요가 없고요. 금리 차의 이익도 줄어드니까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결국에 금리 차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이가 줄었으니까 그 액수도 줄여져야지 맞는 거겠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 달러 대비했을 때 엔화 환율은 아직도 달러당 155엔, 157엔 정도 하는 수준이고요. 한때 160엔까지도 육박했던 엔화 약세가 잠깐 진정되는가 싶었었는데 여전히 엔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즉 싸게 엔화를 빌려서 해외의 높은 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글로벌 자금 움직임도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잠깐 눈치 보던 자금들이 일본 은행 총재 말 한마디에 다시 엔화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엔화는 여전히 약세일까? 그리고 그 정답은 표면적인 뉴스 뒤에 구조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낮죠. 그것도 아주 낮습니다. 물가를 뺀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은 지금도 마이너스 2% 정도 수준의 금리예요. 물가는 3% 오르는데 금리가 0.75%니까 엔화를 들고 있으면은 매년 2% 넘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돈의 실제 구매력이 계속 줄어드는 통화. 그게 바로 요즘 엔화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엔화를 가지고 있고 싶을까요? 아니면 빌려서라도 팔고 싶을까요? 이 대부분의 투자자는 엔화를 오래 들고 있느니 차라리 빌려서 다른 자산을 사자 이런 쪽입니다. 이 바로 엔화 약세의 첫 번째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엔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다. 금리를 조금 올렸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일본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현재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은 상당히 재정 부양적입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돈을 풀고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은 이 중앙은행은 긴축을 더 세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데요. 일본은행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했을 때 250%를 넘을 만큼 엄청나거든요.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금리를 크게 올렸다가는 나라 살림에 이자 폭탄이 쏟아지겠죠. 말 그대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말았다는 건데 이 시장은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세게 금리를 못 올릴 거야. 정부도 돈 계속 쓸 모양이니까 물가가 상당히 오르는데도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은행은 계속 약할 수밖에 없다. 엔저가 계속 뜬다면 엔캐리를 계속 할 거다. 실제로 이번 금리 인상 때도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인상에 대해서 말을 아꼈죠. 여기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면서 엔화가 더 팔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안 올릴 모양이네 하면서요. 겉으로는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속으로 일본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고 있는 구조라는 거. 그 깎아먹는 주법은 바로 두 가지예요. 물가보다 낮은 금리, 그리고 부채 탓에 세게 올리지도 못할 거라는 시장의 확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현재 엔화는 계속 약세 쪽에 베팅해도 돼.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금리차가 줄었는데도 캐리 트레이드가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유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이 금리차도 줄었는데 누가 이렇게 엔화 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냐?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험한 거냐?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엔화 캐리 트레이드는요. 거의 전설적인 테마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도 그랬었고 2000년대 중반에도 그랬었죠. 금리가 낮고 돈 풀 때마다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비슷해요. 해외 헤지펀드,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여러 가지가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채권들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이자 0.75%만 내면서 5% 수익을 올리면은 이득이니까 신나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일본의 국내은행, 연기금 같은 데는 싸게 조달한 엔화를 해외에 빌려주는 식으로 수수료를 벌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누가 위험에 노출됐을까요? 일본 정부랑 일본 국민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일본 국민은 같은 돈으로 물건을 덜 사게 됩니다. 실제로 엔화를 약하게 해서 물가를 일부러 올린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올해 목표로 했었는데 이렇게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서 겨우 2% 물가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져서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을 희생해가지고 기업 수출 이득을 높이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도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많은데도 금리를 못 올리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을 신뢰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엔화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약한 통화야.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요. 정말 위기 때는 일본이 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외 투자자들에게는 돈 벌 기회겠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언젠가 치러야 될 이런 대가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겠죠. 모두가 좋을 땐 좋습니다. 엔화로 돈 빌린 사람들 다 이득이니까 빌려준 일본도 당장은 국내 주식 올라가고 좋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길어지면은 어떤 2차, 3차 파급 효과가 생기는가? 이 앞서 구조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지금처럼 엔저 현상이 이어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일본이 워낙에 천천히 올리니까 이 달러가 엔 대비했을 때 강해지는 흐름들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미국 자산 가격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미국 주식은 유리합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 자금이 달러 투자해서 이득 보자라면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니까요. 실제로 올해 미국 증시가 튼튼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글로벌 자금 밀물 현상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해준 덕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흥국들은 조금 긴장됩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저렴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대상 중에는 신흥국 채권과 통화도 많거든요. 엔케리 트레이드로 태국 바트와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같은 이런 것들 사두는 전략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까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뭔가 금리나 정책 변화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신흥국 시장입니다.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 돈을 갑자기 빼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요. 금리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신흥국들이 휘청인 적도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엔케리 트레이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일수록 나중에 신흥국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파급은 환율 전쟁 측면입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면은 한국과 대만, 중국 같이 수출 경쟁하는 나라들한테 압박이 되겠죠. 일본만 돈같이 낮춰가지고 수출 잘하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실적 환율을 자기들도 방어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노골적인 환율 전쟁 시대는 아니겠지만 엔저가 너무 심해지면은 아시아 주변국 통화 정책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인 위험이 끼면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글로벌 위기가 터졌다. 전쟁이든 금융위기든 그러면은 원래 공식은 엔화 같은 안전자산이 올라간다였어요. 다들 위험자산 팔고 엔화로 들어오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일본 재정이 좋지가 않고요. 엔화가 예전만 못하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위기 시에 예전처럼 엔화가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패러다임 변화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달러로 더 쏠리거나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돈이 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엔케리 트레이드의 구조적인 지속이 단순 통화 이야기를 넘어서 글로벌 머니 부부의 경로를 바꾸고 있다는 거. 이쯤에서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엔화 약세랑 일본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매크로 경제 이야기랑 암호화폐가 무슨 관계냐 생각하십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 상관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올해 한 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과 일본 엔화의 강약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엔화가 약세일 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글로벌 유동성 때문입니다. 일본이 돈줄을 재지 않으니까 시장에 저렴하게 풀린 엔화가 돌고 돌아서 위험자산에도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갈 곳을 찾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 해외 분석을 보면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풀린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저금리 자금의 위험 추구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어진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 배경에 단비가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환경이니까요.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도 한층 탐욕에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레버리지 해볼까? 이런 사람이 늘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급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행이 뜻밖의 우리 금리 더 올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갑자기 미국에 큰 악재가 생겨서 글로벌 자금이 안 되겠다. 엔화 갚고 우리 빠져나오자.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번 12월 일본 금리 인상 직후의 사례를 보면은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순간 비트코인이 2~3% 폭락했어요. 이건 상당히 짧은 스냅사신 같은 장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시사점을 줍니다. 암호화폐도 매크로 자금 동향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까지 규모가 작고요. 레버리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큰 손들 돈이 빠져나가면 가격 변동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고 암호화폐 시장이 늘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한 가지 나라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아르헨티나나 터키 뉴스를 보면요.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할 때 비트코인 같은 걸 사서라도 내 재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엔화 구매력 하락이 지속되면 젊은 층이나 투자 성향이 강한 분들 중심으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본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가 비교적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토양 충분히 있습니다. 이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암호자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구조랑 XRP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구조적인 위치입니다. NK 트레이드라는 거는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 한 가지 형태예요. 저렴한 통화에서 비싼 통화로 자금이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핵심은 국제 송금과 결제입니다. 돈을 여기서 저기로 보내는 과정이 많아진다는 거고, 일본 투자자가 미국 회사채를 사려면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송금해야겠죠. 또 일본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은 달러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다가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또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이런 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부각이 된다는 거. 리플 XRP는 바로 그런 점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산입니다. XRP가 기존 금융망과 다르게 24시간 실시간 중간 수수료가 거의 없이 이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죠. 지금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전통 시스템으로 송금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통화 가치 변동이 커지고 금리 차에 따라서 돈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기존 시스템의 느림과 비효율이 점점 더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스위프트로 며칠씩 걸려서 송금하고 수수료 많이 떼이고 이러는 사이에 환율이 출렁이면은 기업 입장에서 손해가 생기죠. 반면에 XRP를 매개로 하면은 수초 내에 돈이 넘어가니까 이 환율 변동 위험도 적고요. 수수료도 낮습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될 환경이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투자자로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사실 거시경제 얘기는 흥미롭지만요. 막상 투자에는 거리감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엔화 약세가 내 주식, 내 코인과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이 와요. 실전적인 전략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시장 분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겉으로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미국 시장도 좋고요. 코인도 올라가고요. 일본도 버티고 있어요. 이 모두가 느끼는 공기는 생각보다 괜찮을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탐욕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어진다는 거는 이런 긍정적인 랠리에 연료를 더 붓는 역할을 할 겁니다. 돈이 저렴하게 공급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계 반대편을 잠깐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 언젠가 조정 하락은 옵니다. NK 트레이드라는 게 과거 사례를 보면 끝이 항상 드라마틱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998년 LTCM 사태 때도 잘만 나가던 NK 트레이드가 하루아침에 청산되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과 세계 경제가 당장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투자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마냥 들들기 아니라 냉정하게 대비해야 돼요. 현금 비중도 좀 챙겨두고 혹시나 모를 급락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득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너무 한쪽으로 쏠린 포트폴리오는 리밸런싱도 생각해 볼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고 거기에만 몰려 있으면은 나중에 반대 방향 바람 불 때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이 분할 매도랑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이득 실현하는 것도 조금씩 해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당장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급변을 원하지 않고요. 전 세계 시장도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도 함께 쌓이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눈앞의 유동성 파티에 취하시기보다는 언제든 음악이 멈출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분산과 관리로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생존과 성공의 열쇠입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이것만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지붕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가 아니라 햇빛이 짱짱할 때 그때 내리질 때 고쳐야 된다. 지금 매너가 만들어낸 유동성의 따스한 햇살에 취해서 언젠가 닥쳐올 긴축의 비바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역사는 증명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요. 이 맑은 날에 묵묵히 지붕을 고친 사람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됐습니다. 당장의 수익에 들뜨기보다는 냉정하게 구조를 읽고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마련한 단단한 원칙의 지붕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게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매도랑 수익 실현을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리플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막상 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한 번도 팔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매도는 배신처럼 느껴지고요. 손을 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하게 단기 고점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전부를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비중이라도 분할 익절을 통해서 내 수익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경험들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현금 비중이 생기고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랑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계속 망설이다 보면은 고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락이 오면 또 불안해지고 결국 시장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매매가 반복된다는 거.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매도를 특별한 이벤트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주 작은 비중부터 팔아도 된다, 챙겨도 된다, 경험을 쌓아가는 거. 이게 현실적인 매매 패턴의 출발점입니다. 이 결국에 원칙 매매라는 거는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파는 연습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은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